방금 아주 위대한 영적 스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수십 년을 따르던 제자들 중 일부는 막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세상이 무너진 듯 비통해하고 있죠.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무리의 구석에 있던 한 늙은 제자가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 드디어 해방이다. 네. 매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잔소리하던 깐깐한 스승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상상이 되시나요? 평생을 바쳐 모신 스승이 죽자마자 그가 남긴 거대한 가르침과 조직이 그야말로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한 이 아찔한 순간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인 성자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경건하게 진리의 횃불을 이어받을 것이라 기대하죠. 그렇죠. 당연히 슬퍼하고 숙연해질 줄 알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르침을 보존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우화가 아니라 아주 치열하고 위태로운 생존의 문제로 돌변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뛰어들 곳입니다. 늘 새로운 배움을 찾아 헤매고 알매 희열을 즐기시는 우리 학습자 성향의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대화에 제3의 멤버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자료들에 대한 심층 탐구, 오늘 주제는 불교의 1차 그리고 3차 결집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붓다가 세상을 떠난 직후 단 하나의 글자도 종이에 적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방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묶어냈는가 하는 드라마틱한 과정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스즈키 다이세스가 번역한 제1차 결집에 대한 다양한 한영 문헌 자료들, 그리고 비수아대보 구케르지 교수의 학술 논문입니다. 거기에 제3차 결집에 대한 상세한 역사적 기록들까지 포함되어 있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녹음기도 없고 클라우드 저장소도 없던 시절에 오직 인간의 기억과 고도로 짜인 제도적 절차만으로 이 거대한 철학적 체계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숨겨진 인간적인 갈등들도 함께 추출해내는 거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 스승의 죽음 앞에서 기뻐했다는 제자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기록에 따르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일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반면 수바드라라는 늦게 출가한 늙은 승려는 오히려 기뻐했죠.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잔소리꾼이 사라졌다며 좋아했던 그 사람이군요. 맞습니다. 불교 교단, 즉 승가 내부가 얼마나 분열되기 쉬운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게다가 붓다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오직 법과 유를 스승으로 삼으라는 유언만 남긴 상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제할 리더가 없는 상황이었죠. 붓다 생전에도 교단 내에는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데바다타나 거만했던 찬나, 막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육령의 찻바기야 승려들 등 골칫거리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단의 실질적 리더였던 마하가섭 입장에서는 아차, 이대로 두면 거짓 교리가 퍼지고 조직이 붕괴하겠구나 라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500명의 승려를 왕사성의 칠엽굴에 모아 제1차 결집을 열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스즈키의 기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중적인 서사가 등장합니다. 수바드라 같은 필멸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해방으로 여기며 이기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아, 반대되는 존재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수명이 엄청나게 긴 천상의 신들, 즉 천신들은 오히려 깊은 슬픔에 빠져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이 곧 재로 변해버릴 것이라면서요. 인간들은 좋아하는데 신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했네요. 심지어 가반파티라는 승려는 스승의 죽음과 마하가섭이 결집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함에 빠져 스스로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잠깐만요. 가반 파티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라는 소식을 듣고 지상으로 내려오기는커녕 천상에 불러 스스로를 불태웠다고요?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가요? 청취자님도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가반파티는 이미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른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완전하고 완벽했던 스승이 사라진 세상, 이제 필멸자인 제자들이 모여 불완전한 기억을 더듬으며 법을 복원해야만 하는 쇠락의 시대가 열렸음에 대한 극단적인 비통함이었습니다. 아, 신성한 가르침이 인간의 논쟁거리로 전락하는 걸 참아 볼 수 없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철학적 절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참, 시작부터 분위기가 엄청나게 무겁네요. 슬픔을 넘어 진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시대 자체를 견디지 못했다니. 그렇죠. 하지만 지상의 제자들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결집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아주 기묘하고 인간적인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아, 안 한다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붓다를 무려 25년간 곁에서 모시며 모든 설법을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던 비서실장격인 아난다가 겪은 시련 말입니다. 아난다는 모든 기독을 머리에 담고 있는 교단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하가섭은 그를 결집에서 배제시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사람을 왜요? 그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였었죠. 아, 결집이라는 신성한 작업에 번뇌가 남아있는 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아난다는 밤새워 맹렬히 수행한 끝에 결집 전날 밤 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합류하게 됩니다. 이야, 다행이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었으니 순조롭게 회의가 시작됐겠군요. 아닙니다. 진정한 시련은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네, 무슨 시련이요? 마하가섭을 비롯한 장로들은 아난다를 대중 앞에 세우고 6가지에서 9가지에 이르는 죄목을 공개적으로 추궁합니다. 아니, 방금 아라한이 됐다면서요? 죄목이 뭔데요? 여성이 교단에 출가할 수 있도록 간청한 죄, 붓다가 물을 달라고 3번이나 했을 때 탁한 물을 주었거나 주지 않은 죄 등이었죠. 박한물이요? 네, 그리고 붓다의 옷을 꿰매다 실수로 밟은 죄, 붓다에게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은 죄 등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청취자님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난다는 방금 막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옷을 밟았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공개 재판을 받아야 하죠? 그렇죠. 영적으로 완벽해졌다면 과거의 자잘한 실수들은 다 씻겨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죠. 당연하죠. 종교적으로 깨달았으면 다 리셋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케르즈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 대목은 불교가 가진 엄격한 업의 논리와 교단의 율법주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업의 논리라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요. 내 아라한이 되었다는 영적인 성취와 과거의 조직의 규율에 위반한 것에 대한 제도적 처벌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마법처럼 증발하지 않는 철저한 인과율이군요. 영적 성숙과 조직의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분리한 거죠. 죄는 죄고 깨달음은 깨달음이다. 진짜 냉정하고 철저하네요. 흥미롭게도 처벌이 오히려 영적 성취를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골칫거리라고 언급했던 오만한 찬나의 경우죠. 아, 찬나는 어떻게 됐는데요? 그에게는 브라후마단다라는 최고 수위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교단의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고 가르침을 주지 않는 완벽한 사회적 고립 형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보이콧이네요. 아무도 말을 안 걸다니 진짜 끔찍했겠습니다. 그런데 찬나는 이 형벌의 깊은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처절하게 수행하여 결국 그 역시 아라한이 됩니다. 조직의 강력한 징계가 오히려 한 사람을 영적으로 각성시킨 셈이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아난다를 향한 또 하나의 중대한 비판이 있었죠. 바로 사소한 규칙 논쟁입니다. 아, 붓다가 죽기 전에 사소한 규칙은 폐지해도 좋다고 했던 그 유언 말인가요? 맞습니다. 붓다는 열반에 들기 전 아난다에게 승단이 원한다면 자잘하고 사소한 규칙들은 폐지해도 좋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난다가 그게 뭔지 안 물어본 거죠? 네, 슬픔에 빠져있던 아난다가 어떤 것이 사소한 규칙인지 구체적으로 묻지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실수네요. 그럼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됐나요? 500명의 승려들은 무엇을 폐지하고 무엇을 남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다들 자기 기준에서 이건 사소하다, 저건 중요하다, 막 싸웠겠네요. 결국 마하가섭이 결단을 내립니다. 외부의 비난과 내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는 붓다가 정한 모든 규칙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언하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경직된 방식을 택한 거군요. 뭐 리더로서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지만 반발도 컸을 텐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남쪽에서 500명의 제자를 이끌고 뒤늦게 도착한 프라나라는 승려가 강력히 반발합니다. 지각했는데 목소리는 컸네요. 뭐라고 반발했습니까? 그는 특히 음식과 관련된 8가지 예외 조항들, 예를 들어 실내에 음식을 보관하거나 스스로 요리해 먹는 것 등은 기근 때 붓다가 분명히 허락했다고 주장했죠. 아, 먹고 사는 문제니까 민감했겠어요. 마하가섭의 반응은 어땠나요? 마하가섭은 그건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허락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나가 화가 났겠군요. 네, 프라나는 나는 내가 붓다에게 직접 들은 대로만 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결집의 결과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죠. 와, 이게 초기 불교가 분열하는 가장 첫 번째 균열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기억은 각자 다르고 기록 매체가 없으니 누구의 기억이 진짜인지 증명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체계화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500명의 승려들은 어떻게 그 방대한 철학과 규율을 정리하고 보존했나요? 녹음기도 엑셀도 없던 시절에 말입니다. 그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고 기술적입니다. 결집의 절차는 현대 법정 신문과 흡사했어요. 재판처럼요? 네, 마하가섭이 재판장처럼 앉아서 질문을 던집니다. 계율에 대해서는 우팔리에게, 설법에 대해서는 아난다에게 물었죠. 질문의 내용이 뭐였나요? 이 규칙은 혹은 이 설법은 누구에게 어디서 왜 하신 것인가 하고 묻는 겁니다. 엄청 구체적이네요. 육화원칙처럼요. 그러면 아난다는 항상 법적 선서처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붓다의 말을 그대로 암송했습니다. 에밤 메수탐.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 경전의 첫 문장이 일종의 법정 증언용 포맷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된 내용들은 내용의 길이나 주제에 따라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긴 설법, 중간 설법 이런 식으로요. 네, 핵심은 파나까라는 전문 암송자 시스템입니다. 승려들을 파트별로 나누어 특정 텍스트만 전담해서 암기하게 한 것이죠. 분산형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람의 뇌를 이용해 만든 셈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외우다 보면 단어를 빼먹거나 막 기억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에러 검증은 어떻게 한 건가요? 파나까들은 개인 단위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룹 단위로 텍스트를 함께 암송했죠. 합창하듯이요. 네, 함께 외우다 보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다른 단어를 말하거나 순서를 틀렸을 때 즉각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틀린 사람이 확 티가 나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멈추고 서로의 기억을 대조하여 교차 검증을 통해 오류를 잡아냈습니다. 집단 지성을 이용한 완벽한 오류 방지 메커니즘이었죠. 와, 머릿속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한 거나 다름없네요. 오류가 생기면 전체 네트워크가 바로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놀라운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놀러 1차 결집의 역사성을 두고 현대학자들 사이에서 거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미나에프나 올덴버그 같은 서구학자들은 이 1차 결집 이야기가 후대의 날조이자 전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왜요? 이렇게 디테일한데. 그 근거는 붓다의 죽음과 장례를 가장 상세히 기록한 초기 문헌인 대반열반경에 결집을 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 비판 꽤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스승의 죽음을 기록한 공식 기록에 그 직후에 열린 엄청난 규모의 행사가 빠져 있다면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죠. 피노나 무케르지 규두 같은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인도인들의 텍스트 분류법을 이해하지 못한 서구학자들의 착각이라고 반박합니다. 분류법의 차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고대 불교 문화는 법과 갈마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법과 갈마요? 대반열반경은 스승의 생애와 철학을 담은 법의 범주고 결집이라는 행위는 교단의 법적이고 제도적 절차인 갈마의 범주라는 겁니다. 카테고리 자체가 달랐다는 거네요. 비유하자면 위대한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왜 이 책 부록에 출판사 주주총회 회의록이 없지? 이 시인이 실존 인물이 아닌 거 아냐? 라고 따지는 꼴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철학과 법적 의사록을 한 텍스트에 섞어 적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무리 장르가 다르고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해도 500명이나 되는 고위급 승려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교단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당연하죠. 스승의 마지막을 다룬 텍스트라면 단 한 줄이라도 그 후 제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다 정도는 남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맥상 이어지지도 않고요. 여전히 좀 의심스러운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구전 전통 사회에서는 텍스트를 암기하는 사람들의 역할 분담이 완벽하게 나뉘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파트가 아예 달랐다? 네, 열반경을 외우는 반학카들에게 결집의 행정적 절차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담당이 아닌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죠.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요? 무케르즈 교수는 결집 이야기가 열반경에 없는 현상이 오히려 그 당시의 문헌 분류 시스템과 구전 절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극도로 엄격하고 기계적일 만큼 정교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파트만 정확히 외웠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 시대의 엄격함을 증명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학계의 이런 팽팽한 논쟁이 단순히 결집의 유무를 떠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치기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주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축을 좀 옮겨보죠. 1차 결집으로부터 250년 후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원전 250년경 파탈리프트라입니다. 인간의 기억력과 입에 의존해 구축한 이 오디오 클라우드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불러왔다고요? 네. 1차 결집 때의 위기가 가르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면 3차 결집 때의 위기는 너무 많은 돈과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아, 성공의 부작용이네요. 당시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황제는 불교에 심취하여 무려 8만 4천 개의 탑을 짓고 승단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종교단체에 갑자기 엄청난 부와 권력이 집중된 거네요? 청취자님, 이건 마치 19세기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맥이 터진 거죠. 소문 듣고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었듯이 황제의 막대한 후원이라는 금맥을 노리고 가짜 승려들이 대거 유입된 거군요. 맞습니다. 굶주린 자들, 이단자들이 무료 급식과 특권을 노리고 승복만 입은 채 교단으로 밀려들었죠. 진짜 목적은 밥그릇이었네요. 결국 견디다 못한 진짜 승려들은 가짜들과 함께 우포사타라는 교단의 참회의식을 함께 치르기를 거부하며 파업을 선언합니다. 섞여서 의식을 치를 수는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당황한 아소카 황제는 장관을 파견해 당장 의식을 거행하라고 지시하죠.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끔찍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참극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황제의 뜻을 오해한 장관이 칼을 빼들고 의식을 거부하며 앉아있는 진짜 승려들의 목을 차례차례 베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의식을 안 한다고 사람을 죽여요? 명령 불복종으로 봉조죠. 숙청이 계속되다가 장관이 어떤 한 승려의 목을 베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기겁을 하며 살육을 멈춥니다. 도대체 누구였길래요? 그 승려는 바로 황제의 친동생인 티사였습니다. 잠깐, 황제의 친동생이요? 아니 장관이 미치지 않고서 황제의 동생 목을 베려고 했다고요?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소카 왕제의 끔찍한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죠? 아소카는 황제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수많은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군주였습니다. 아, 형제의 난 같은 거군요. 그때 그가 유일하게 죽이지 않고 살려둔 단 한 명의 혈육이 바로 저 티사였습니다. 와, 세상에 자신이 유일하게 살려둔 가장 각별하게 생각했을 피부치마저 자신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참수당할 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신이 보호하려던 종교계의 진짜 지식인들이 몰살당한 것도 모자라 동생까지 죽일 뻔했으니 아소카 황제가 느꼈을 경악과 죄책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짐작조차 안 갑니다.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 아소카 황제는 직접 칼을 빼들게 됩니다. 그는 모갈리푸타 티사 장로의 주도로 제3차 결집을 소집합니다. 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정리를 하려고 했군요. 황제가 직접 승려들을 한 명씩 신문하여 이단과 가짜 승려 무려 6만 명을 추방해버립니다. 6만 명이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오직 진짜 승려 1000명만 남겨 국외활 동안 다시 법을 암송하게 하죠. 이때 가짜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논사라는 책이 편찬됩니다. 그러니까 3차 결집은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리지널리티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이단 신문소이자 구조조정위원회였군요. 네, 그리고 이 3차 결집이 인류 역사에 미친 가장 위대한 영향은 따로 있습니다. 또 있나요? 내부 정화를 마친 교단이 외부로 눈을 돌려 무려 9개국으로 선교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는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리스, 즉 헬레니즘 세계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갔다고요? 불교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의 이집트에서 불교의 상징인 법률 모양이 새겨진 묘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요? 정말 신기하네요. 일부 역사가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주변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초기 기독교 계열의 수도한 운동인 테라페우타이가 불교의 테라바다, 즉 상좌부 불교에서 이름을 따왔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테라바다에서 테라페우타이로요. 발음이 비슷하긴 하네요. 불교의 금욕주의가 실크로드를 타고 초기 기독교 수도원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사상적 연결고리죠. 정말 경이롭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적 정화 운동이 선교사 파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동서양 사상사의 퍼즐을 맞추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었다니요? 첫 번째 결집이 스승의 죽음 직후 개인들의 기억에 의존해 뼈대를 세우는 위태로운 생존의 발버둥이었다면, 세 번째 결집은 막대한 부가 가져온 제도의 부패를 잘라내고 교리를 단단히 체계화하여 세계로 뻗어나가게 한 확장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더 큰 도약으로 만들어냈군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부패 없이 원래의 의도대로 유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청취자님.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력에 의존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갈등하고 타협하며 지식을 지켜냈습니다. 참 대단한 여정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기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청취자님. 네. 오늘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만약 1차 결집 전날 밤 안 한다가 스승을 잃은 슬픔을 꾹 억누르고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부처님, 폐지해도 좋다고 하신 그 사소한 규칙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아주 흥미로운 상상입니다. 그랬다면 마하가섭이 모든 규칙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유지한다는 경직된 강수를 두지 않아도 되었겠죠? 맞습니다. 규율에 대한 해석이 처음부터 유연하게 적용되었다면 프라나 같은 반대파가 난 내 방식대로 하겠다며 독자 노선을 걷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열을 막고 넓은 헛 늦출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오늘날 불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수많은 해석을 용인하는 형태의 종교로 진화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슬픔 때문에 묻지 못한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가 2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대한 종교의 뼈대와 역사를 어떻게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지식을 배우고 조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삶에 빗대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질문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때로는 우리가 묻지 않고 덮어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우리의 미래 전체를 결정짓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